안녕하세요. 저는 농기평에서 정산을 담당하고 있는 농희입니다. 올해 1월부터 혁신법 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이 통합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연구비 사용에 있어 어떠한 것들이 변경되었는지 이번 교육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흔히 국가 R&D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업은 각 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연구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연구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과 기업이 일부 지원하는 기업 부담금, 그리고 과제 수행기간 혹은 종료 후 발생하는 이자가 총 연구비로 생성이 됩니다. 해당 연구비가 지급된 이후에는 연구자분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목안에서 자유롭게 집행하시면 됩니다. 과제가 종료된 이후 전문기관에서 정산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연구비를 집행하셨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평가원에서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 위탁회계기관을 통해 1차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저희 평가원의 검토를 거쳐 정산 금액을 확정시키고 있습니다. 과제가 종료되기 전 위탁회계법인 수수료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꼭 예산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과기부가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관리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상이하게 정해진 하위 법령들도 혁신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번 혁신법 제정은 국가 R&D 추진체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없애는 대신 연구자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과기부와 농식품부 관련 법령 체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법 개정에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올해 1월 1일자로 행정규칙으로 변경되었으며 저희 부처에서도 혁신법에 맞추어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혁신법에 따른 하위 규정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에는 별도로 있던 간접비, 학생인건비 계산 기준, 학생인건비 및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 지침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모두 흡수되었습니다. 현재 별도로 유지되고 있는 지침은 아래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이 통합되면서 연구비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이 되었는데요. 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가이아 범부처 연구비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부처별로 운영되어 오던 정산 시스템이 2개의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과기부 쪽은 이지바로, 산업부는 RCMS를 이용하고 있으며 저희 평가원은 이지바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혁신법 이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비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차계획서 작성 시 비목별 무엇을 사용할 건지 세부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비목별 총 금액만 사전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하실 때에는 규정에 따른 비목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 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연구비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승인이 필요한 사항들은 차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비 유형별 지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기간 유형에 따라서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간 유형은 일괄과 건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연구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는 일괄, 없는 경우는 건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대학들의 경우는 일괄, 일반 기업의 경우는 건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기간 유형과 별개로 연구기관의 연구비 통장으로 직접 연구비를 입금해 드리는 형태에서 현재는 일괄은 기존 그대로 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건별은 기관 통장에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이 아닌 이지바로 직금 가상 계좌를 통해 연구비를 입금해 드리고 필요 시마다 집행하실 수 있도록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간 부담금 납부 기한이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협약 체결 전에 기간 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에 과제를 수행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당해년도 과제 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만 기간 부담금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단 3개월 전에도 미납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집행 정지가 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연구비 사용 방법입니다. 저희 부처에서는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개인별 지급되는 인건비나 연구수당 혹은 재료비 등 장비비에서 일부 계좌이체가 허용되었는데요. 현재는 카드 결제, 계좌이체 어느 것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구비 사용 기간입니다. 기본 원칙은 연차별 연구기간 내 사용이 원칙이었으나 일부 비용, 예를 들어 사전 원인 행위 비용이나 최종 보고서 인쇄비 등은 과제 종료 이후에도 집행이 가능하였는데요. 현재는 연구수당도 추가되어서 종료 이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는 연구비 정산 단계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연차 종료 이후, 즉 매년 정산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단계가 종료된 이후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별로 집행 내역이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다음 연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 연차별 연구비 마감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평가원에서는 연구 수행 중 연구자분들께 효율적인 연구비 집행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실시간으로 증명서류들을 시스템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연구비 반납 절차입니다. 기간 유형에 따라 반납하시는 방법도 달라졌는데요. 건별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불인정 금액이 없는 경우, 즉 사용 잔액만 남아있는 경우는 시스템에서 결과 확정 버튼만 클릭하시면 자동 반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출하는 최종 정산 금액은 정부 출연금 비율로 산출되기 때문에 민간 부담금이 남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남아있는 민간 부담금은 기간으로 흡수 가능하니 시스템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인정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반납이 필요하므로 불인정 금액을 별도의 가상 계좌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일괄 기간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종 정산 금액을 가상 계좌로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는 연구비 사용 기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비의 경우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및 위탁연구 개발비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비에 계상할 수 없는 비용은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구분되며 간접비는 기본적으로 기간별 고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구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연구비 사용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및 부가세입니다. 관세나 부가세는 실제 환급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꼭 부가세 환급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용성 경비나 중복 계상된 비용도 인정이 안 됩니다. 회의 시 주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동일 비용으로 이중으로 집행하셔도 안 됩니다. 다음은 학생인건비 불인정인데요. 동일한 학생에게 과제 내 학생인건비로도 지급하고 별도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 이중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불인정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는 내부 기관 간 거래인데요. 함께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 주관, 공동, 위탁 연구기관 간 거래가 이루어질 시 불인정 처리되고 있으며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계열사 혹은 동일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도 불인정 처리되고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기본적으로 계상하신 바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비를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일부 연구비 사용은 사전 승인, 즉 평가원의 승인을 받으신 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비 총액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꼭 승인을 받으셔야 하고요. 다음은 연도별 정부 출연금이나 기간 부담금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이때 현물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에서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도 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저희 부처에서는 중소기업 신규채용연구원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승인을 받으셔야 되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신규채용연구원이 B로 변경될 시에는 꼭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고 인건비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3천만 원 이상 장비 구입 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이며, 마지막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에도 승인 대상입니다. 해당 건으로 승인을 받으시려는 연구자분들께서는 15일 내에 변경하려는 사유와 내용을 평가원 담당자분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약 변경 세부 조건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규정을 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목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보시겠습니다. 인건비는 계상률 산출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4대 보험 모두가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로는 4대 보험 중 기간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건비 계상 시 별도로 측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규정은 정부 출연연이나 대학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개선된 사항이오니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인건비 참여율 변경 사항인데요. 3책 50 제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일반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100%, 정출이나 특정형은 130%를 넘는 경우에 과제 참여가 불가했는데요. 현재는 해당 규정을 완화하여 참여율을 0%로 기입하고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리기관 현금 지급입니다. 기존에는 인건비 상한선이 없었으나 현재는 현금의 50% 내에 제한되어 계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영리기관 신규 채용인데요. 중소기업 소속의 신규 채용 연구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사항이었는데요. 해당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추가적으로 신규 채용 인건비 지급을 관리하는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별지의 서식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하시며 증액이나 감액이 될 경우는 꼭 평가원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 인건비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인건비는 통합관리기관과 비통합관리기관으로 구분되는데요. 통합관리기관의 경우는 별도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과기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대상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인건비 첫 번째 변경 사항은 계산 기준입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통해 학생연구원의 타 기관 취업 여부를 확인한 후 다른 기관에 취업이 되어 있는 학생에게는 학생비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학생 연구자의 행정적 불편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지 직장인 학생 연구자에게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니 이 점 유의하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인건비 확약 부분은 두 가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체결 방법의 경우에는 양자 간 협약에서 3자 간 협약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부분은 고시 별지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결 단위의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관, 비통합관리기관 구분 없이 모두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체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학생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축소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박사후 연구원에게 지급 가능했던 부분이 현재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학생 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변경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한도인데요. 해당 세목에는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집행 한도에 제한이 없었으나 변경된 사항으로는 직접비의 40%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40% 초과 사용을 원하실 경우 해당 사업 담당자 분들을 통해서 승인을 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인데요. 현재도 기존과 동일하게 소모성 비용은 계상이 불가하며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비용, 연구실 냉난방 비용 등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사전에 첨부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노트북이나 외장하드, 공기청정기 같은 비용들은 사전 협약 시에 승인을 받으셔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리기관 기술 도입비 현물도 계상 한도가 추가되었는데요. 실제 기술 도입 비용의 50% 내에서 현물로 계상이 가능하며 도입 완료일은 과제 시작일 2년 이내여만 합니다. 기존에는 연구 활동비가 집접비 5% 이내로 계상될 경우 정산이 면제되었으나 현재 본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기존 인건비만 지급 가능한 부분에서 현재는 연구 활동비까지 추가되어 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연구수당입니다. 현재 혁신법 개정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 비율에 한도가 생겼는데요.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집접비 집행 비율 20%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회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수당은 100%를 집행하고 집접비는 80% 이하인 75%만 집행할 시 연구수당에서 5% 비율을 감액하여 집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산식은 혁신법 매뉴얼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구비 관련하여 주요 변경된 사항들을 위주로 설명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상 간추린 내용만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저희 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세부 규정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 각 사업별 담당자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 Q&A 게시판도 실시간으로 오픈되어 있으니 궁금한 질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이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